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요즘 따라 돌아가신 엄마가 부쩍 그리워서 자주 엄마를 보러 다녀오고 있어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꿈에도 한번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최근에 행복한 얼굴로 꿈에 나오셔서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시네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는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아직도 많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엄마가 웃으면서 진영아 하며 올 것 같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외벌이로 홀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저는 가정을 돌보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크면서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 남편 외벌이로는 힘들 것 같아서 맞벌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며 시댁이며 극구 반대를 했었죠. 제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매달 엄마가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일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여보 혼자서 고생을 하는 것보단 둘이 같이 벌면 더 낫지 않겠어?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잖아. 하루 종일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 지금 딱 밖에서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어. 애들도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이고 밖에서 일한다면서 당신 솔직히 집안일 지금처럼 잘할 수 있겠어? 지금도 하루 종일 집안일 한다고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하면 더 못할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집안일하고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나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나도 바쁜데 그럼 애들은 누가 돌봐? 됐어. 아니, 이제는 애들도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도 많잖아. 학원도 다니니까 내가 집에서 굳이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애들도 집에 오면 5시나 넘어서 오고 그때까지 시간 그냥 버리는 것보단 밖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어. 당신이 늦게까지 일하는 게 싫다고 하면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하려고. 그게 좀 가게에도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엄마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도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당신 진짜? 어머님 유일한 낙이 그건데 당신은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열심히 일해서 당신이랑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고 하면서 주시는 거잖아. 그런 거 거절하면 나중에 어머님 속병 난다니까. 그럼 차라리 어머님 가게 가서 도와드리는 건 어때? 그러면 당신 생활비 받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해지지 않겠어?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되겠네. 당신 잊었어? 작년에도 내가 엄마 가게 도와준다면서 갔을 때 엄마 나한테 오히려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쉬고 있게만 하시고 더 엄마가 힘들게 일하셨던 거. 당신은 그거 알면서도 엄마한테 가서 도와드리라고 해? 난 가도 별 도움도 안 되고 밖에서 일하고 싶어.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내서 벌고 싶단 말이야. 당신이 싫다고 해도 어떻게든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래. 지금 시작 안 하면 나중에는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애들 조금만 더 클 때까지만 좀 참아줘. 애들 중학교 가면
당신 일 안 하고 싶다고 해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은 엄마 손길이 필요해. 집도 당신이 있어야 깨끗하고 정리도 잘 되지 않겠어? 다른 것보다 당신이 집에 있어야 안정적이니 당분간은 장모님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자고. 남편은 엄마가 주시는 생활비와 자신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게 낫다면서 매번 말을 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주는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태도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고군분투하는 제가 안쓰러워 매달 돈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매번 거절을 했지만 제가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보내셨더라고요. 1년 정도 남편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엄마에게 돈을 받아 써왔던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이유는 있었어요. 바로 제가 결혼을 할 당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는 저희 아빠가 병환으로 집안 가게가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빚을 졌고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했었죠. 제가 모은 돈 역시 모두 아버지의 치료 비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 전 빈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부모님, 시부모님까지 설득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엄마는 저를 빈손으로 시집 보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가게가 잘 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10년 넘게 생활비를 보내오셨던 것이죠. 이 때문에 남편과의 트러블도 자주 있었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는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 솔직히 이제 엄마 혼자 계시고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엄마 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딸이라곤 하나 있는 게 생활비는 주지 못할 망정 엄마가 고생하면서 번 돈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엄마한테도 주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왜? 장모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당신이 왜 말려? 그럼 우리는 지금도 쪼들리는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데? 어떻게 생활을 하려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 우리가 평생 장모님한테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우리 애들 좀 더 클 때까지만 받겠다는 건데 왜 당신 멋대로 그렇게 정하냐고. 아니, 멋대로가 아니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차라리 엄마가 주는 돈만큼 내가 밖에 가서 일할게. 당신이야말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월급 통째로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주는 생활비에 당신이 주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엄마가 돈 안 주면 당신 월급을 좀 더 생활비로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직급도 그렇고 월급도 다 아는데 지금 당신 월급에서 반도 생활비로 안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우리 거의 엄마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받자는 소리가 나온 거야? 아, 내가 다른 데 쓰겠어? 나머지 돈은 우리 집에도 줘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그거 혼자서 쓰겠냐고. 우리 집에도 생활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이야 아직 일도 하실 수 있고 돈도 버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훨씬 많으시고 일도 못 하시잖아. 이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어머님, 아버님 은퇴하셨고 지금 나이도 많으신 건 알겠는데 두 분 다 연금 받으시고 계시고 그 돈 합쳐도 당신이 생활비로 주는 돈만큼 나오셔. 근데 당신이 100만 원 넘게 매달 드리고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 네 식구 생활비만큼이라고. 그런데
내가 너무하다고? 우리 집 생활은 우리 엄마 돈으로 하는 거고, 이제 시댁에 들어가는 생활비도 줄이면 우리 생활할 수 있어. 당신 진짜 너무하네. 우리 집에 들어가는 돈은 이미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아니었어? 이건 내가 평생 드리겠다고 말했었잖아. 근데 그걸 빼겠다는 소리가 왜 나오는 건데? 절대로 안 돼. 당신 어떻게 그래?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을 못 드리겠다고 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이 당신 돈이야? 왜 멋대로 정하냐고? 그럼 또 어떻게 하자는 건데? 평생 엄마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살자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텐 미안한 마음 없어? 왜 매번 그렇게 말을 해? 아무리 내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왔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벌써 10년이 넘었어. 당신이 생활비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엄마가 줘. 엄마가 이 돈 챙겨준 게 벌써 10년이나 넘었는데 이제 좀 그만 받고 싶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나 그만 받을 거고 나 일할 거야. 왜 말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일한다고 하면 당신이 나가서 뭐 수백만 원을 받을 수나 있을 것 같아? 아줌마를 뭐 어디다가 써준다고? 아유, 맘대로 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거 다 알아서 하라고. 난 당신 일한다고 집안일 할 생각 없고 생활비 많이 줄 생각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10년이 넘게 엄마에게 생활비를 받아오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생활을 엄마의 돈으로 해왔었죠.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오긴 했었지만 100만 원이 겨우 넘는 돈으론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엄마는 생활비를 매달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받다 보니 이제는 그만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당연한 듯이 크게 화를 냈죠.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오기로라도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는 생활비도 남편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으셨던 시부모님께서 차례로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의 간병을 위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생활을 하시기가 이제는 많이 불편해진 것 같아. 솔직히 당신한테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본가 집 처분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 요양병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난 그게 내키지 않아서 말이야. 당신이 좀 도와줘. 당신 이제 일 그만두고 우리 부모님 좀 모셔주면 안 될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부탁할게.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 당신 정말 떠받들고 살 거야. 내가 가서 당장 모시고 싶지만 나까지 일을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어? 안 그래도 저번에 전화드리니까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당장 어머님, 아버님 돌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외동이니까. 그래도 일을 꼭 그만둬야 하는 거야? 그냥 일 끝나고 자주 시댁에 들려서 보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어? 알아. 당신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해. 당신 일 시작하고 나서 활력도 생기고 전보다 훨씬 밝아졌으니까 나도 보기 좋아. 그런데 두 분이 언제 다시 쓰러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옆에 보호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병원에서도 말하고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지. 모시고 살자고는 안 할게. 그래도 당분간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당신 뜻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지. 솔직히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간병인 두는 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당장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계실 집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본가는 아예 처분하려고? 안 그래도 우리 집 옆에 단지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보고 있어.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 될 것 같네. 근데 본가는 처분을 해도 얼마 못 받아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 같긴 해. 당신이 좀 알아봐줘. 당신 정말 고마워. 내가 밉기도 하겠지만 당신은 그런 나 보듬어주고 당신 정말 좋은 며느리, 아내, 엄마야. 시부모님께서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집살이 없이 평생 잘해주셨고 간병을 할 때도 까다로우신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간병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간병하다 두 분께서 차례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얼마 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병원 검사 결과 엄마는 말기암이셨습니다.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는 당연히 엄마의 간병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당신 들었지? 엄마 말기암이시라고. 1년을 넘기실지 모른다고 하시더라. 우선 항암 시작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도 모르겠어.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서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난 그냥 엄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내가 돌봐드렸으면 좋겠어. 엄마는 요양병원에 가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 당신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제 애들 중학교 들어가고 중요한 시기인데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님 간병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머님 말기암이시니 오히려 집에 계시는 게 더 힘들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통증 줄이는 약이라도 맞으시는 게 낫다니까. 당신은 어쩜 당신 생각만 해? 병원에서도 충분히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도 집에서 지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다고. 당신 뭔 말을 하는 거야? 아직 호흡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이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당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당신 부모님 내가 간병할 때는 일도 그만두고 간병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뀌어? 아니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똑같아? 그때는 우리 부모님 노안으로 아프신 거라서 거둥이며 다 하실 수 있었잖아. 근데 장모님은 암이잖아. 암 간병하는 거 쉽지 않은 거 당신도 알지 않아? 온통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할 텐데 애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들여다봐. 시부모님을 모실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고집을 했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엄마 옆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어 제가 직접 간병을 하게 되었죠. 엄마가 투병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매달 보내는 생활비마저 보내시지 못하게 되자 남편은 투덜거리면서 아파도 모아둔 돈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쏟아냈죠. 강서방은 요즘 일이 바쁘다니?
안 그래도 강서방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얼굴 한번 보고 하면 좋겠구나. 요즘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저번에 전화 와서는 몸은 어떠신지, 약은 잘 드시는지 물어보더니 일이 바쁘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던데 많이 바쁜 거니? 네가 여기서 나만 돌보고 있으니까 강서방도 힘들겠구나.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말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슬슬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더 오래 사셔야지. 이제 내년이면 큰애 중학교도 올라가. 우리 애 교복 입은 것만 보고. 알았지? 저번에 큰애 교복 맞추고 왔는데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엄마도 보면 깜짝 놀랄걸? 입학할 때 우리 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그래. 그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게. 근데 요양병원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도 힘들고 말이야. 나도 이제는 버티는 게 힘드네. 병원 들어가서 편하게 있다 가고 싶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안 그래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가게며 집이며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 걸린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자꾸나. 엄마, 당장 갈 것처럼 왜 벌써 정리한다고 해? 그러지 마. 엄마 조금 더 오래 사실 수 있어.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 남편은 요즘 일이 좀 바쁜가 보더라고. 집에 가도 늦게 집에 오고 새벽에 나가서 나도 얼굴 잘 못 봐. 엄마, 나 집에 가도 남편이며 애들 다 바빠서 혼자 있으니 엄마도 벌써 요양병원 가려고 하지 마. 좀 있으면 애들 아빠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한가해졌을 때 우리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자. 저의 바람에도 엄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고 엄마는 서둘러 자신의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나이 교복 입는 것만 보자고 다짐했던 것을 엄마는 지키시지 못하신 채 돌아가시게 되었죠. 저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상실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서도 남편은 위로는커녕 옆에 단 1시간도 있어주지 않았죠.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이후부터 점점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보니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아무리 바빠도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집에 좀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고. 전화도 안 받고 애들도 아빠랑 연락 안 된다면서 말하잖아. 적어도 애들한테는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좀. 바빠서 연락 안 하겠거니 하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나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옆인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은 나 내팽개치고 장모님 간호하러 갔잖아. 이제 와서 왜 날 챙겨?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뭘 당신 안 챙겼다고 해? 그럼 그동안 집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그건 누가 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건데 당신 진짜 뭐하고 다니는 거야? 바람이라도 난 거야? 저번에 진수 엄마가
당신 어떤 여자랑 같이 차 타는 거 봤다면서 말해주던데. 정말 당신 바람이라도 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내가 바람나면 뭐 어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해줄 거야? 나야 뭐 좋지. 당신 지긋지긋하고 나도 나 챙겨준다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근데 당신은 나랑 이혼하면 살 수나 있고 돈도 안 벌고 있으면서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살려고?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건데? 됐고 나 알아서 살면서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서류 정리하는 것도 복잡하고 귀찮은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애들 크면 정리하자. 뭐? 그게 뭔 소리야? 당신 집으로 들어와. 안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당신 진짜 바람났으면 이혼이야. 복잡하고 뭐고 내 벌이가 없고 뭐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런 거 아니면 당장 집으로 들어와. 이혼? 그런 말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냐? 그동안 생활비 한 푼 벌어본 적 없이 엄마가 주는 돈 쓰면서 산 주제에 뭘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기억 안 나? 당신 엄마가 남긴 식당도 나한테 증여해 준 거. 그거 당신 다시 못 가져가. 알고 있긴 하냐? 뭔 배짱으로 이혼하겠다 난리인지 모르겠네. 남편은 바람이 났는지 집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애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달마다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보내왔을 뿐이었죠.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해보고 시부모님 집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막무가내 태도에 저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상간녀와 단지를 함께 다니며 두 집 살림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집 정리를 마치고 집에 오는 날 단지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지금 저 여자랑 애들도 볼 수 있는 단지에서 같이 다니고 있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이들이 보는 날에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참나. 내가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서류만 정리 안 했을 뿐 남남이야. 이거 왜 이래? 이미 애정이라곤 남아있는 것도 없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본 거 인사라도 하고 지내. 어차피 전세 끝나면 우리 이사 갈 거니까 그 전까지 좀 조용히 하고 지내자. 어? 당신 미쳤어. 단단히 미쳤다고.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당신 진짜 끝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거 오늘까지만이야. 당신이고 이 여자고 내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디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거야?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이제 상관없어. 아, 그거 알고나 있나? 유책 사연은 내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다는 거. 알아보니까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가 네 엄마 간호하러 집에 소홀한 것도 다 사유가 될 수 있더라고. 그래놓고서는 뻔뻔하게 나보고 유책이 있다고? 웃기네 진짜. 야, 할 만큼 해봐.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아유, 멋 모르는 애가 겁없이 덤빈다더니만. 야, 됐고. 어차피 너 소송해도 져. 그러니까 위자료 지금 챙겨줄 테니 이거 챙기고 제발 좀 꺼줘.
그 돈 내가 당장 현금으로 싸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떨어지라고. 남편은 저에게 소송을 해도 질 거라면서 자기가 돈 그냥 줄 테니 이혼하자며 말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 분노하였고 남편과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었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우선 엄마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옆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찾아오더니 가게를 빼라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아, 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야,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해? 당장 그만둬. 여기 우리 아기 커피집 낼 거니까 꺼지라고. 내일부터 공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쓸데없는 거 당장 치워. 네 가게도 아닌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뻔뻔해도 한계가 있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우리 엄마 가게야. 그걸 왜 당신 상간녀한테 커피숍을 열어준다 만다 하는 건데. 미쳤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 여기까지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신이나 제발 꺼져. 좋은 말로 할 때. 미친 건 당신이지. 여기 당신 엄마가 나한테 물려줬잖아. 기억 안 나나? 이래서 못 배워먹은 애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상속법 좀 공부 좀 해라. 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니? 어이가 없다 진짜. 이미 증여받았고 내 명의야. 여기 내 가게고 네가 여기서 장사할 이유도 없어. 나한테 물려준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지. 당신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당신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야? 당신한테 우리 잘 부탁한다면서 남겨주신 거잖아. 당신 그때도 약속했잖아. 엄마가 당신한테 가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나랑 우리 애들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셨잖아. 당신 그 약속하고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억울하면 당신 장모님 데리고 와서 가져가라고 해. 왜? 그건 못하나? 아니, 이렇게 큰 소리 똥똥 치면서 말할 거면 장모님 모셔다가 말하라고. 참나, 됐고. 당신이랑 얘기하면 머리가 다 아파. 입 다물고 당장 나가. 여기 내일부터 인테리어 공사하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줄 당시에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홀로 남겨질 저를 걱정해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넘겨주신 것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아낸 후에 식당을 넘겨주셨던 것인데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태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 후에 이렇게 뻔뻔하게 상간녀에게 커피집을 열어준다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원통했어요. 얼마 뒤 전 남편에게 소송을 했죠. 소장이 도착하고 받아는 남편은 바로 집으로 달려와 따졌습니다. 너 이게 뭐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내가 이따위 소장 받고 무서워할 줄 알았냐? 당신이 지금까지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이딴 식으로 분할해? 거기다가 너네 엄마가 나한테 준 건물을 왜 너랑 나눠야 하는 건데? 너 지금 네 맘대로 소장 적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냐? 멍청하긴. 내가 네 멍청함에 놀라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그동안 봐줄 때 그만하라고 했지?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법이 장난인 줄 아는 건 내가 아니고 너겠지.
그렇게 법 좋아하면 공부라도 하지 그랬어? 재산 분할은 네가 번 돈만 생각하고 있는 거니? 고작 달마다 100만 원, 꼴랑 100만 원 줘놓고서는 누가 들으면 수천만 원 나한테 줬는 줄 알겠어. 거기다가 엄마 가게에 네가 기여한 게 하나라도 있긴 하니?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네가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서 뻔뻔한 건 너 아니야? 거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왜 이렇게 들러붙어? 뭐? 들러붙어? 너 말 다 했냐? 그 가게 내 명이고 네가 살고 있는 집도 내 명이야. 네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멍청한 변호사 구해서 소송을 했나 본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냐? 너한테 한 푼도 넘겨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언제까지 기고만장하는지 지켜볼 테니까 해볼 만큼 다 해봐. 멍청한 놈 걷어줬더니만. 저기요, 저한테 할 말이 아니고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인데 그쪽이나 해볼 만큼 다 해보세요. 어차피 이기는 건 나니까. 너랑 말하면 내 머리가 아파. 말도 안 통하고 멍청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인 줄 내가 처음 알았네. 이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네 살집이라도 건질까 고민이나 해. 네 멍청한 상간녀 도망가기 전에. 저는 남편에게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상간녀 회사로 소장이 보내졌죠. 여기에 재산 분할은 현재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남편이 엄마에게서 증여받은 가게, 거기다가 시부모님 집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이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역시 남편 명의이지만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엄마가 주신 생활비로 납부를 해왔었다는 점과 더군다나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모두 돈이 모자라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의 본가를 처분하면서 받았던 돈은 남편이 모두 상간녀와 사치를 하면서 썼고 집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탕진을 하는 바람에 모자랐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편의 월급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죠. 결국 남편의 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게 책정이 되었고 모든 총 재산을 나누었을 때 남편은 겨우 전세금 정도만 건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남편은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배우자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결국 남편의 손에는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상간녀와 남편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회사를 사퇴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상간녀는 남편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그 여우 같은 여자가 작정하고 날 꼬드긴 거야. 내 재산 노리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더라고. 내가 멍청했어. 내가 빈털터리가 되니까 바로 그 여자 떠나버렸어. 여보, 정말 미안해. 조강지 쳐 버린 벌 받고 있는 건가 봐.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하지 말라고만 오더라고. 당신 참 웃긴다. 애들 10대가 될 때까지 당신 애들이랑 몇 번이나 놀아줬던 것 같아? 10번도 놀러 가본 적 없어. 알기나 해?
1년에 한 번도 안 놀아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참 뻔뻔하고 웃긴 사람이네. 벌 받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니? 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평생 받아야 할 벌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겁내면 어쩌겠다는 거지? 여보, 잘못했어. 내가 진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게. 우리 같이 가게 운영하면서 애들 잘 키워보자. 애들 안 그래도 사춘기인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하면 애들한테도 상처야. 애들 봐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미안한데 애들도 다 알고 있어. 아빠가 딴 여자 만났다는 거. 이미 내가 알기도 전부터 애들 당신이랑 그 여자 단지에서 여러 번 봤다더라. 기가 막혀서. 내가 그거 듣고선 어찌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알기나 하니? 애들이 당신 평생 안 보고 싶단다. 그래도 아비라고 면접 교섭해야 한다는데 애들이 거부하는 걸 어쩌겠어? 이거 다 당신 업보야. 아직 시작도 안 한 당신 업보. 앞으로 올 벌도 달게 받아.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시기였지만 저와 애들은 심리 상담도 받고 더 똘똘 뭉쳐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저 역시 마음이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엄마가 마음 편히 눈 감지 못하신 것 같아 더 이악 물고 이겨낸 것 같아요. 엄마 가게는 다시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엄마의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수호자 같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평생 지켜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사건건 온갖 참견을 다 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점은 시모의 참견이었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저 혼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한 공간에 시모가 자리에 있다면 무조건 한마디는 들어야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간 반복이 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테지만 제가 지금부터 써내려가게 될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사연을 신청하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가끔 시댁을 가게 되면 남편과 여러 가지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대화에 끼어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모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작은 관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참견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과하게 다가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도 무조건 끼어드는 게 문제였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시모가 옆에 있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가 꼭 끼어들면 일이 터졌거든요. 아주 작은 문제도 시모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습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에 가면 입을 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게 되었고 가끔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는 날도 있었지만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시모가 가진 성격은 절대 고칠 수 없는 하나의 버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냥 포기하고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살았어요.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죠. 시모 본인도 자기를 무시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와 담을 쌓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면 침묵만 흘렀었고 안 좋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동서가 들어오게 되자 또다시 시모의 안 좋은 성격이 재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온 이후 공식적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고 거실에서 후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던 도중 신혼집 관련해서 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놨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을 넣기 위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동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동서 사이에 끼어들어 앉더니 대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청약 넣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나온 분양 아파트들이 입지도 별로 안 좋고 1군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라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무리해서 청약 넣지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괜찮은 아파트 나왔을 때 신청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전세고 너희들 회사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럼 네가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저번에 내 아들과 둘이서 몰래 진지하게 대화하던 걸 잠깐 엿들었었는데 사돈어른께서 타운하우스를 너한테 증여해 주기로 했다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굳이 2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니? 그거 애들 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위치도 괜찮고 청약은 나중에 정말 좋은 아파트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되잖니. 임신도 했는데 출산 전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줘야지. 그건 또 언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걸 동서 임신했다고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줘? 사돈어른이 증여해 주겠다던 타운하우스 시세 대충 알아보니까 9억 정도 하더구만. 너희 집안은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얘가 이렇다니까. 가족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야. 작은 애들이 고생해서 사는 것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보기 좋아? 어머님,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9억이나 하는 타운하우스를 그냥 달라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 생각이잖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있는 놈들이 터하다더니 가족끼리 집 하나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니? 너한테 언제 증여해 준다디? 내가 한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거라. 있는 집안이면 베풀 줄도 알고 살아야지. 너는 항상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니?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저희 지금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잖아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 아직 증여해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소유가 돼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그 돈을 드릴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방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화 중이었으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말도 못해? 평생 입 다물고 살라는 거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항상 보면 돈 많은 것들이 더하다니까. 나 같으면 타운하우스에 살라고 넘겨줬다. 동서와 저는 청약 관련해서 대화 중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아서 분위기는 또다시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자 동서가 집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다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시모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였고 이런 생활이 질려버린 저는 그날 이후 시댁에 모이는 일이 있어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아예 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고 남편과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너희들이 하도 바쁜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러 왔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희들 요즘 내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었잖아. 다들 들어가라. 당신도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빨리 좀 들어가봐. 우리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저녁들 먹고 있었니? 일부러 밥 안 먹고 왔는데 아주 잘 됐네. 이왕 먹기 시작한 거 같이 좀 먹게 다시 차려서 내와라. 냉장고에 맥주 좀 있으면 꺼내보고. 북적거리니까 이제야 좀 살맛 나네. 형님, 죄송해요. 미리 연락드리려 했었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좀 잠깐 달라고 하셔서 드렸었는데 형님 집에 올 때까지 연락하지 못하게 돌려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 놀래켜줘야 한다고 가족들 핸드폰 전부 다 뺏었거든요. 저희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님한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까지 수다 떨고 있을 거니? 일단 밥부터 내오라니까. 요즘 세상 정말 많이 변했다. 늙은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와서까지 눈치 봐야 되겠니? 연락 한 번 주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움직인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내와라. 밥을 먹어야 가든지 할 거 아니야?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던 시모는 이번에도 막무가내로 행동했어요. 동선혜와 시부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시모는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밥상을 내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집 밖으로 내치고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 억누르면서 참고 있었고 동선혜와 시부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녁상을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임신한 몸인데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움직였어요. 그렇게 음식 준비가 끝이 나고 둘러앉아 다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미 시모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져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동선혜와 시부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보면서 식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시모는 개걸스럽게 정신없이 음식을 먹더니 한 그릇으론 모자라는지 더 달라고 하길래 고봉밥으로 퍼서 드렸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며 이런 식으로 반항하냐면서 한마디 툭 던지시곤
식사를 이어나가시더니 동서와 제가 대화하는데 또 끼어들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곧 출산인데 당연히 네가 옆에서 몸조리 하는 거 도와줘야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한동안 옆에 붙어 있어줘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머님, 그냥 하시던 식사 마저 하세요. 왜 또 끼어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면 동서네 가족이 와서 신경 써준다는데 왜 제가 회사까지 빠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동서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잖아요. 출산 후에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건데 꼭 참견해야 마음이 풀리세요? 그러는 어머님이 옆에서 몸조리 도와주면 되겠네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신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은 그런 거 귀찮아하셔서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일절 도와주지 않으셨는데 동서는 엄청 아끼시니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식사 다 하셨으면 그만 들어가세요. 저희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그나저나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됐니?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거야? 내 말대로 작은 애 출산 선물로 주면 나을 것 같은데 가진 게 있으면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또 그 얘기세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걸 동서 출산 선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그만 열내세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왜 이런 문제로 계속 얼굴을 붉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한지 아세요? 난처할 게 뭐가 있어? 타당하게 요구하는 건데 큰 며느리가 욕심이 좀 많아. 가진 것도 많으면서 베풀 줄을 모른다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해서 타운하우스 하나 장만해주면 되겠네요. 가족이니까 저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면 동선애한테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도 없고 더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밥그릇을 저에게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어요.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난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부와 동서내외는 그만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시모는 그 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어보니 시모는 그동안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화가 난 거라고 얼굴을 붉혔어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거리를 두는 것뿐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모는 자기를 서운하게 만든 행동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고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시모가 잘못한 거니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결국 행동으로 움직였고 강제로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문 앞에서 난리치는 거 동서내외와 시부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매번 말끝마다 참견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는 시모와 더는 얼굴 보며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최대한 시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다른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일 아니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최대한 거리를 두기 위해 저희 부부는 결국 이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모 몰래 집을 옮겨버렸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그래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연락도 없이 전에 살던 집에 방문을 하셨고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저에게 전화해서 허락도 없이 움직였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사 결정하게 된 거라고 명절 외엔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확실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 있었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제 삶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었는데 얼마 뒤 동서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그 자리에는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동선의 가족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분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한테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가 정신을 잃어 급하게 수술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분만실 앞에서 긴장한 가운데 잠시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부인과에 울려 퍼졌고 분만실에서 나온 원장님은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하다며 가족 모두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작은 애 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를 선물로 주라며 또다시 쓸데없는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애 출산 선물로 타운하우스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끝까지 고집 부릴 거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네가 도와주면 좋잖니. 내가 슬쩍 알아보니까 최근에 너한테 증여했다더구만. 그런데 너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또 이사하려는 건 아닐 텐데 공실로 계속 비워둘 거니? 아직도 그 얘기세요?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사했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건 맞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몇 번이나 싫다고 말씀드렸으면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얼굴 붉혀야겠어요? 세입자 쫓아내고 내 작은 아들과 며느리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가족이 우선 아니니? 너는 작은 애들이 좁아 터진 집에서 살길 원하는 거야? 이번에 서방님 청약 넣은 거 당첨됐잖아요. 아이까지 가족 셋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더 미련한 거죠. 그럼 내가 들어가 살면 되겠다. 우리 애들 들어가게 되면 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살까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 집 나한테 줘라. 그래도 되는 거지? 아, 그만 좀 하지 못해? 여기까지 와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이미 그 집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잖아. 언제까지 며느리 속을 긁고 놓을 건데? 저기 김하선 사모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대화하시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아이와 산모 둘 다 무사한 건 맞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이한테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시모와 언성을 높이며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순사는 했지만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선의 가족분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로 있을 땐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보니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다리 길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원장님은 많이 놀랐다며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순산했다는 말에 기쁨도 잠시 모두들 충격적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시모가 또다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시모의 그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에휴, 작은 애가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부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니 왠지 불안하다 했다. 평생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은 거에 대해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애 다리가 짝짝이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겠니?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장 힘들어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 힘든 길 선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따님 뱃속에서 나온 아이니까 사돈이 책임지고 키우면 되겠네요. 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텐데 굳이 우리 아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양육비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애초부터 건강하지 못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양육비까지 받아가겠다는 건 도둑 심보죠. 말 나온 김에 오늘 이혼 서류 준비해라. 어차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뭐라고요? 이 문제가 제 딸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기엔 억지스럽죠. 제 딸이 혼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혼이라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데요? 심한 건 사돈이죠. 이런 것도 유전인가 봐요. 사돈 어른 다리가 짝짝이 아니에요. 목발 짚고 있는 거 보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속이고 있었잖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한테 탓을 돌리려 들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장애가 있는 집안이면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거 모르고 있나?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위자료나 토해낼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걱정했던 거다. 작은 애가 평범한 여자들과 다르게 너무 약해 보였는데 이거 봐봐라. 결국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더 볼 필요 있겠어? 잠깐만요. 지금 제 발을 보고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죠. 제가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친 거지 처음부터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함부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며느리 뱃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니까 그쪽 따님 책임인 거죠. 다른 여자들보다 건강이 약한 건 맞잖아요. 삐쩍 말라서 멸우치같이 뼈밖에 없으니 애가 제대로 자랄 수나 있었겠어요? 이혼은 무조건 강행할 거니 억울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던지요. 내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선 뭐든 할 겁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직 며느리랑 아이 얼굴도 못 봤는데 일단 좀 진정해봐.
애들이 알아서 잘 헤쳐나갈 텐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론 당신 외할아버님이 짝발 아니었어? 왜 나한테 그랬었잖아. 예전에 발이 짝발로 태어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셨었는데 같이 다니는 게 창피했었다고. 그래서 할아버님이랑 거리를 두고 말도 안 걸었었다면서. 따지고 보면 당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걸 물려준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짝발인 게 왜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없이 태어났잖아. 유전적으로 한치 걸러서 물려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조건 며느리 탓이야. 시모가 열을 올리면서 아이한테 생긴 장애를 동선의 가족에게 탓을 돌리자 동선의 온 가족이 시모 멱살을 잡아 말 함부로 하지 말라면서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모의 외할아버님께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힘든 생활을 하셨다는 말을 언뜻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저 또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모는 동선의 가족들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모는 막말을 퍼부으면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힘들게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마지막으로 뱉은 충격적인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시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동선의 가족은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자마자 줄따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병원에 경찰들이 출동해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시모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100번 낫겠다며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불행길을 걷게 할 수 없다고 막말을 퍼부었었죠. 시동생은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린 듯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원장님은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면서 아이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시작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의 몸 상태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또 한 번 놀랄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뱃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관절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제자리로 잡아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다며 관절의 길이도 다행히 양쪽 다리가 똑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원장님은 아이의 몸에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셨고 온 가족이 아이가 정상이라는 말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시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산부인과로 왔지만 관계자분들이 시모를 산부인과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동선의 가족들도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시동생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입을 함부로 놀린 거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가족 전체가 상처를 받았던 상황이라 용서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는지 시모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사정하면서 동선의 가족에게 좋게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도 시모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시모와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동서내외도 마찬가지로 시모와 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이한테 몸에 문제가 생겼다 해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차라리 세상 떠나게 해주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을 땐
가족들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그게 가족들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이 결국 자신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부와는 따로 만나고 있지만 시모와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화가 와서 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입은 보이지 않는 칼과 같다잖아요. 생각 없이 뱉은 말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온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손윗동서의 황당한 행동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손윗동서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결혼 초였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심해서 결국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손윗동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저보다 혼수를 더 많이 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시부모님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저를 괴롭히는 지나친 행동 때문에 결혼 2년 차에 손윗동서와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 늦게 도착한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쓱 둘러보길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 참고 있는 상태였죠. 한참 뒤에 다시 들어온 형님이 다시 주방을 쑥 둘러본 뒤 젓가락을 들고 제 옆으로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끝나가는 거지?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됐으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하면 되겠다. 우리 그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네. 원래 시댁 일은 동서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보다 손 아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동서는 혼수 2천밖에 안 해왔잖아. 나는 혼수 2억이나 했는데 당연히 음식 정도는 동서 혼자 해야지. 혼수가 천지차인데 당연히 차등 분배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간보기 담당. 동서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동서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잖아. 아무리 불만을 털어놔 봤자 혼수 2억과 2천은 천지 차이라고. 그러니까 표정 좀 풀어. 나를 노려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러게 누가 혼수를 적게 해오래? 반찬들이 대체적으로 좀 싱겁네. 살짝씩 간을 좀 더 하면 딱 좋겠어. 그럼 서둘러 저녁상 차리자고. 이런 거 보면 동서가 아직 손이 서툰 게 보인다니까. 그럼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도록 할게. 형님, 음식 준비는 그래도 같이 해야죠. 저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걸요. 그러지 마시고 상차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서 오기 전에 혼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이 정도 가지고 엄살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정도는 보상 받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내가 말한 거 간 좀 살짝씩 다시 보고 바로 상 차려줘. 형님은 제 말을 무시한 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꾀부리는 거였는데 형님은 시모가 잠깐 볼일 보러 나가신 걸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주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던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태라 시댁에 늦게 온 형님이 그래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화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가 볼일을 끝내고 들어오셨는지 주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고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다른 집을 다녀오신 건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오셨어요. 동네 지인분 댁에서 받아온 음식이라며 상 차릴 때 같이 내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아주버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데 형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굳어진 얼굴로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형님은 코를 골며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형님 보고 일어나라며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모는 다시 한번 형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야 된다고 하자 잠결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돌려 버렸어요. 경악을 하신 시모는 화가 올라오셨는지 화장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들고 오셨고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냅다 뿌리셨어요.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찬물을 뒤집어 써서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힘들게 먼 길을 온 건데 어머님 오셨으면 나를 깨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너 아직 잠이 털겠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만 피곤하고 너만 먼 길을 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탓을 돌리고 있어? 아, 제가 오죽 피곤했으면 잠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왜 동서한테만 잘해주시고 저는 막대하시는 건데요? 침이나 좀 닦고 말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으면서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작은 며느리도 똑같이 먼 길을 왔고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었다. 너는 저녁 시간 돼서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도 엄청 꽤 부리더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퍼질러 잠을 자고 있네. 남자들도 밖에서 힘들게 집안일 청소하고 집수리 하고 있는데 너만 천하태평이지?
아주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해라. 빨리 주방으로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네가 몇 살이라도 더 나이 먹었으면 손이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해라. 당장 주방으로 안 튀어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신 시모가 형님의 행동을 직감하고 있었는지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버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형님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물기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시모의 눈치를 보며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죠. 지금 네가 어떤지 봐봐라. 오자마자 작은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잖니? 뭘 멍하니 서 있어? 아직 잠이 덜 깼니?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행동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래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보고 오겠냐는 거야.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제가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고생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까지 거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저도 고생한 만큼 이 정도는 대우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대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안 도와줬어?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당장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저녁상 준비해라.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쫓을 줄 알아.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저에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제 형님이라는 걸 어디에다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형님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제가 도와달라는 걸 투덜거리면서 하던 형님은 시모가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마다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가 완만해질 수 있을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시모에게 욕먹는 걸 봐서 기분 좋았냐고 몰래 웃는 거 다 봤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형님과 말장난하고 싶지도 않아서 몰래 웃은 적 없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겠다고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풀어나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시모와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가족들이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제 머리와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린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형님이 시부모님 집안의 며느리로 못 살겠다며
밥상을 엎어 버렸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들은 전부 다 와장창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어버려 흥분한 형님을 말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미처 막을 수가 없었고 시모는 형님의 말을 듣곤 휘청거리셨죠.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오기 전에 시키는 건 큰소리 하지 않고 했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서가 대신 좀 해달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혼수를 2억이나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꼴랑 2천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걸 바라시더니 왜 동서는 순순히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동서를 달갑게 맞아줄 수 있었겠냐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다 집안 사정이 다르고 작은 며느리가 혼수 2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너랑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야? 네가 큰 며느리로 본을 보인 모습이 있기라도 한 거니?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옆에서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거나 네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퍼질러 잠만 자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보일 행동이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야?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계속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는 거다.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어쩌겠어요? 저는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집 며느리로 못 살겠어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며느리 끼고 평생 사세요. 형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았는지 끝내 이성을 잡지 못한 채 시댁을 뛰쳐 나갔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급하게 형님을 뒤따라 갔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형님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형님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으셨죠. 저도 형님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가족에겐 평화가 있을 것 같아 입 밖으로 형님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 볼 것처럼 시댁을 나갔던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2달 만에 온 전화라 일단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는 보고 싶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직도 그때 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도 됐잖아. 우리 잠깐 통화 좀 할까?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많이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행동은 아직 그대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내가 조만간 직접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용건만 간단히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아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동서한테 그런 행동 아예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동서를 너무 몰랐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그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왜 혼수를 2천밖에 안 했었는지 나는 한참 뒤에나 알게 됐다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그런 일도 없었지. 동선의 아버님께서 시아버님 회사와 이번에 합병을 했다며?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말을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나한테 귀띔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잖아. 그리고 동선의 아버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내가 이번에 그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거든.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나도 다시 원래 하던 일에 복귀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회사 대표가 동선의 언니분께서 운영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내 이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괜찮겠어? 나 정도 스펙이면 동선의 언니분께서도 분명 욕심은 나실 거야. 비록 일을 쉰 지 몇 년 됐지만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이력은 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명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저희 언니 회사에 형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건 언니 회사인 거지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면 저희 언니가 그건 알아서 채용하겠죠. 저한테 입긴 넣어달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어머,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좀 도와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참, 동서 정말 1억이야? 나 섭섭해지려 해? 부탁 좀 할게.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민감한 문제에는 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용이 된다면 형님한테 좋은 일일 테고 채용이 안 된다면 그건 형님의 능력 부족이죠. 어머, 나 여태까지 일하면서 능력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저번 결혼식 때 얼굴 잠깐 뵌 것 같은데 인사도 드렸었고 내 얼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만 좋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자존심 굽히고 동서한테 부탁할 정도면 그 회사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겠지? 형님이 저에게 전화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회사도 아니고 저희 언니 회사에 들어가는 걸 저한테 전화해서는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더는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괜히 불편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손다영? 아, 입사지원서 보기는 했지. 너희 시댁 집안 형님이라고? 대충 훑어보긴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미치지 못할 것 같던데. 요즘 그 정도 스펙은 다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내 친구 회사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어보니까 좋게 끝내고 나온 건 아니더라고. 전 회사에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밑에 부하 직원만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룬 성과도 아닌데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퇴사하게 됐다던데. 그리고 디자인 바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야. 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면 대충 알아봐도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불합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거든. 따로 통보가 가겠지만 네가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채용하겠지. 저희 언니의 말에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형님이 저희 언니 회사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건지 언니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언니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말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형님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저번에 전화하지 않았어? 좋게 좀 봐달라고 얘기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채용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하나뿐인 남편한테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욕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를 당장 이 회사에 채용하라고 동서 언니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과거에 다른 회사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력서가 뭔데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디자인 바닥이 좁다는 걸 형님도 아셨으면 그동안 행실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형님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은 뒷전에 쇼핑으로 사치 부리고 맨날 모임만 가진다면서요? 그래서 한 소리 들은 거 가지고 지금 별거까지 하신다던데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형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애들 키우고 힘들게 육아했으면 그 정도는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혼수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동서도 잘 알잖아.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 회사에 나 집어넣어 주도록 해. 지금 당장 합격시키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형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의 이력서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분이 내려와 저에게 형님의 이력서를 건네주었고 저는 다시 돌려주면서 남의 회사에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죄로 골치 아파진다고 그만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나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입사 지원서를 돌돌 말아서 그걸로 제 뺨을 올려치면서 모든 건 전부 다 제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죠. 아무리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제 뺨을 입사 지원서로 올려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입사 지원서를 빼앗아 쫙쫙 찢어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찢어진 입사 지원서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언니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들이 형님을 말렸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경찰서로 달려왔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형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 가족과 시댁 집안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만 털어놓고 있었죠. 이 문제로 양가 어른들께서는 서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서 형님한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통보했어요. 뭐?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내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는 게 우선 아니야?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 이혼하자고 했겠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이걸 보고도 나랑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머, 이건 뭐니?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 너는 아니지? 여기가 어딘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춤추는 곳 같은데 너 이런 곳에도 다니는 거니?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 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춤바람 나서 저런 곳에서 남자들 허리 감싸지고는 현란하게 즐기고 있었네요. 제대로 된 증거 보여드려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차마 어르신들 앞에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당신 미쳤어? 지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 사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잠깐 다녀온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주고 힘들게 애들 육아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딴 걸로 나는 이혼 못해. 까면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께선 시모에게 죄송하다며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지만 아주버님이 공개한 결정적 영상에 찍힌 형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선 숙박시설에 다른 남성과 출입하는 증거물을 확인하신 시모는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아주버님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저희 식구가 될 수 없었어요. 살면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본 건 처음이라 지금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인생을 막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뒤늦게서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며 아이들 핑계로 아주버님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형님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제 형님으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네요. 최근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다시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버님 보면 말 좀 잘해달라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겠나요? 또다시 받아주게 된다면 머지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론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